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여전히 그때를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만큼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났던 일이 제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기도 했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과 맞벌이로 살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공무원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사이는 몹시 좋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애인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정말 졸졸 쫓아다녔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하긴 하지만 남편이 저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같이 먹는 아침, 또 주말이 되면 함께 영화를 보러 나가거나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하는 데이트. 무엇 하나 모자람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이라 한창 좋을 때라며 지금을 즐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맞벌이인 만큼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인이다 보니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달에 얼마씩 공용통장에 저축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축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집을 사기 위함이었죠. 사실 월급의 대부분이 이렇게 저축에 사용되었지만 저희 부부가 주식을 한다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값비싼 취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저축에 쓴다 한들 딱히 불편함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이런 저축에 큰 불만이 없던 남편이 한 번은 이번 달은 저축이 힘들 것 같다면서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가지고 싶은 게임기가 하나 생겨서 꼭 사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남편은 원래 이런 전자기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닌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저에게까지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냉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남편이 취미를 제게 허락받는 것도 웃기죠. 매달 이런 일이 생길 것도 아니고 한 달쯤이야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야박하고 팍팍한 아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남편보다 돈을 좀 더 벌고 있긴 했습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인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속한 디자인 업계에서 나이와 경력에 비해 꽤 괜찮은 페이를 받고 일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바빴죠. 야근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서 디자인 팀장인 저는 정말 정시 퇴근을 해본 적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일 만큼 일에 치여 살았었습니다. 매일 일을 마치고 새벽이 넘어서 돌아오면 남편은 일찍이 저녁을 먹고 먼저 잠에 들어 있었고 저는 집에 들어와서까지 노트북으로 잔업을 마무리하다가 침대에 눕곤 했습니다. 이런 제 생활 패턴 때문에 남편이 잠에서 깬 적도 많았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준 적도 많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많이 미안했었어요. 사실 이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결혼 자체를 미루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제 앞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서 정말 제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순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재촉으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도 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 서로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한없이 미안한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예상치 못한 한 가지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야근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인 만큼 결코 야근이 잦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의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주변의 공무원 지인들을 통해 들은 것이 있었거든요. 또한 연애 기간과 신혼 초 내내 남편은 거의 야근을 한 적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언젠가부터 종종 야근을 하고 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일을 마치고 밤 11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수상하다거나 대체 왜 이러지 싶은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냥 서로 챙겨줄 시간이 없고 볼 시간이 없으니 미안하고 안타깝다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신혼 초에 남편 직장에 대해 물어봤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야근에 대한 것이었는데 남편은 공무원이 대체적으로 야근이 없는 편이고 부서에 따라 야근이 많은 부서도 있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신이 속한 부서는 야근이 없는 축에 속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서
한 번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남편을 챙겨주며 이에 대해 다시 물었더니 요즘 따라 부서에 일이 많아져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뭐 제가 사과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냥 안 그래도 제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밥도 잘 못 먹고 다닐 텐데 그런 남편이 야근까지 잦아지니 안타까울 따름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변한 점은 단지 야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부부가 달에 얼마씩 공용통장에 저축을 붓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바로 남편은 야근이 잦아지면서 저축을 하는 액수라든가 시기가 되게 불규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게 하는 변명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사느라 돈이 좀 많이 들었다. 다음 달에는 모자란 만큼 더 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든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이 생겨서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특히나 공무원 같은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훨씬 철저해서 꼬박꼬박 들어올 텐데 많아진 월급에 줄어든 저축이라뇨. 저는 이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또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남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생활이 있는 법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건 당연할 테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샀다고 하지만 정작 제게 그 물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남편이 제게 일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주식을 좀 하고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저축 액수가 줄어든 것도 그렇고 주식으로 돈을 까먹었다는 것을 말하기가 속상해서 제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샀노라고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런 남편을 붙잡고 따지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주식을 얼마나 한 것이고 얼마나 까먹었느냐며 따지고 물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직장에서의 일이 너무 바쁜 탓에 그런 남편의 속사정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사생활을 지켜주고 싶기도 했고 또 주식이라는 게 까먹으면서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 그냥 큰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면 냅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제게 뭔가를 숨기고 주식으로 돈을 좀 까먹는 것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와 별개로 상상 이상으로 자꾸만 잦아지는 남편의 야근이 절 신경 쓰이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서 들어온 적도 있었고 정말 심한 날은 일을 마치고 선배의 집에서 술을 한잔 하다가 잠에 들었다면서 외박을 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바빠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주말을 앞두고 외박을 하고 오면 어떡하냐고 좀 속상하다고 했어요. 남편도 애써 미안하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영 남편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생선 가시 같은 게 목에 걸려있는 느낌? 하지만 남편이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저도 더 이상 따질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렇게 서로 바쁠 시기에 정말 이상한 일이 터졌어요. 저희 아파트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옥상에 화단을 만들고 가꾸는 게 몇 없는 취미 중 하나였죠.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옥상 화단에 물도 줄 겸 영양제도 꼽아줄 겸 일찍 침대를 나왔는데 남편이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침 산책이라도 갔나 보다 했는데 제가 남편을 어디서 만났는 줄 아세요? 바로 제가 옥상을 가려고 위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남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 만난 남편 표정이 정말 많이 놀랐는지 얼굴에 금세 땀이 맺힐 정도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남편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뇨. 남편도 저희 아파트 옥상에 제가 가꾸는 화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코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은 담배를 피울 때도 옥상에 올라가서 피우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밖에 흡연장에서 피우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평소에 절대 옥상이나 위층에 올라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보자마자 놀라서 뭐야, 왜 위에서 내려와?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꼭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한 4초쯤 지나서는 옥상에 바람을 좀 쐬러 올라갔다 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곧장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옥상에서는 관계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옥상 출입구를 잠궈놨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은 옥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저는 이런 거짓말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사실 거짓말은 누구나 다 싫어하지만 이렇게 묘하게 찝찝한 거짓말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옥상에서 바람 쐬고 왔다면서. 맞아? 좀 답답해서 담배 피울 겸 다녀왔어. 오늘 옥상 공사한다고 잠궈놨던데? 나도 화분에 물 주러 올라가서 알았어. 아,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실수로 우리 층을 못 눌렀어. 그래서 쭉 올라간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옥상에 올라갔다고 했어? 이해가 안 되네. 남편은 이런 제 태도에 좀 당황했는지 더 이상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이야기를 질질 끌면 싸울 것 같아서 일단 알았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저축날이 다가왔는데 이번엔 남편이 아예 돈을 못 보태겠다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몇 개월째 저축이 불규칙한 건지, 그리고 잦은 야근에 월급도 더 받을 텐데 아무리 사고 싶은 물건이 많다 한들 저축 액수가 더 줄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제가 왜 나는 돈을 내는데 남편은 안 보태느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쯤 되면 남편이 솔직하게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좀 급하게 저를 진정시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차마 혹시 주식 같은 돈놀이를 하냐고 날카롭게 물어보려다가 남편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완연하게 말하길래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달만 더 속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 정말 화가 좀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이 전에 위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저를 만난 그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와 같이 옥상 화단을 가꾸러 가는 길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남편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저와 마주친 것이었죠. 남편은 이때 재빠르게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묘하게 소름이 끼치고 오한이 서릴 만큼 기분이 저릿하더라고요. 이때만큼은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서 혹시 남편이 피우는 담배꽁초가 있나 봤지만 제 떨이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행적을 추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건지, 그리고 정말 야근이 잦은 것이 맞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서로 간에 묘한 긴장감이 있는 채로 오랜만에 대충 저녁을 함께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들려는데 남편이 대뜸 밖에 나가서 먹을 과자랑 맥주를 좀 사와야겠다면서 침대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이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성격상 이를 닫고 씻고 나면 절대 뭘 먹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때 뭔가 기분이 싸해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한 20초쯤 있다가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6층이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았다면 일단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 올라오거나 내려오고 다시 남편을 태우고 1층으로 내려갔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쭉 올라가다가 12층에서 멈추더군요. 물론 남편이 그 전에 1층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르고 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닐지도 몰랐지만 당시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묘하게 저는 12층에서 내린 사람이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서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과자와 맥주를 사러 갔다 온다던 남편이라면 시간을 많이 잡아도 15분이면 올 거라 생각했고 그때 남편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희망과 남편에 대해 유일했던 믿음은 정말 산산조각처럼 부서지더군요. 바로 15분 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던 엘리베이터가 결국 다시 12층에 띵 하고 머물더니 점점 6층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6층에 내려온 순간
저는 계단 뒤에 숨어서 누가 내리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내리더군요. 이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이고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남편은 왜 12층에 올라갔다가 온 것인지, 또 12층에 가는 남편은 왜 저에게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맥주를 사온다고 거짓말을 친 것인지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도 결국 집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을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몇 개 집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갔던 남편에겐 정말 못 보던 맥주와 과자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편의점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것인데, 그러면 남편은 12층에 들러서 누굴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맥주와 과자를 받아온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이 태연하게 간만에 맥주나 한잔하자면서 맥주를 따는데, 저는 그동안 믿어왔던 남편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이렇게 우는 제 모습까지 보여줄 수는 없어서 배가 아파서 먼저 자보겠다는 핑계로 억지로 침대에 누웠었죠. 침대에 누운 내내 안 좋은 상상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도대체 12층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인가?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다음날 저는 아직 회사 일이 많아서 무척 바쁨에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겨우 양해를 구해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시간 동안 남편의 비밀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하고 저도 출근을 하는 척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곧장 12층을 누르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층에 호실이 2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1201호, 나머지는 1202호였는데 도무지 남편이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 알 턱이 없더군요. 일단 먼저 1201호에 현관문 앞에 귀를 대고 집안의 소리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나지막하게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서 무슨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남편이 들른 집이 여기는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02호에 귀를 대고 집안 소리를 들어봤더니 웬 남자 어린애가 꽁알꽁알거리는 듯한 목소리와 성인 여자가 둘이서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만 언제까지나 짐작이었지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는 제게 주어진 이틀의 시간 동안 무라도 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12층 계단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사람들이 나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주시하고 있던 1202호에서 저보다 한 5살쯤 많아 보이는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니 집에 있는 듯한 아이에게 엄마 잠깐 친구 보고 올 테니까 저녁 먹고 있어 라고 하고는 집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더군요. 순간 머릿속으로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02호의 여자가 1층에 도착한 것을 엘리베이터로 확인하자마자 도대체 제가 1202호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직 세상 모르는 남의 집 아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딪혀야 했죠.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202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예상대로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나와서는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뜸 누구냐고 묻길래 제가 웃으면서 엄마 친구인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되게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똑똑한 건지 잠깐 엄마에게 전화 좀 해보겠다면서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하긴 이게 맞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제 정체가 들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겠다고 싶었습니다. 요즘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결국 제가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중학생 아이에게 제 사정을 고해성사하듯이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이 집에 언젠가부터 모르는 아저씨가 왔다 간 적은 없었냐고 물었고 아이는 있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아이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끔 최대한 천천히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이도 저를 이해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 파악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에 의하면 저희 남편은 여기에 온 것이 맞았습니다. 1202호에 사는 집주인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은 일찍이 이혼을 하고 홀로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의 말에 의하면 요즘 들어 자주 그 아저씨,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집에 놀러와서는 자기 엄마와 술도 마시고 놀다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결국 내가 상상하던 최악의 일이 현실이었구나 하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떠나고 나서 아이가 저의 존재를 자신의 엄마에게 실토해버린다면 그대로 모든 게 끝이 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 손을 붙잡고 정말 사정하듯이 부탁했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비밀로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어요. 과연 아이가 들어줄까 싶었지만 아이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게임기를 하나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마치 거래였습니다. 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거래였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에게 현금을 조금 쥐어주고 일단 이 돈을 줄 테니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다면 나중에 가지고 싶은 게임기를 사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계약금 같은 것이었는데 아이는 일단 알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에게 믿을 것 하나는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게임기를 가지고 싶어서 비밀을 지켜주려는 건지 아니면 아이도 이런 관계나 상황이 나쁘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알고 제 편에 서주는 것인지 몰랐지만 일단 알겠다는 아이의 말 하나 말고는 저는 믿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렵더군요. 사실 저는 상황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아이가 먼저 자기 엄마에게 오늘 이런 아줌마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고백해버리면 곧장 오늘의 일을 남편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저와의 약속을 지켜준 모양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남편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먹고 TV를 좀 보다가 침대로 들어가 누웠거든요. 남편이 침대에 누운 것을 보고 제가 곧장 아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게임기를 사갈 테니까 앞으로도 잘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저는 일단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아침을 먹는 것도 어려웠고 남편에게 웃어주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여전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과의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일이 무척 바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외근에 대한 비밀조차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근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빴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개는 정시 퇴근을 하고 12층에 가서 상간녀와 같이 놀아났던 적이 많았더군요. 이것 또한 아이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느 때처럼 야근을 한다고 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곧장 아이에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지금 그 아저씨가 자신의 집에서 엄마랑 놀고 있다고요.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였는데 차마 팀원들 앞에서 제 기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 태어난 듯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일을 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남편에 대해 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면서 그를 설득하고 다시 정을 붙일 자신이 없었죠. 그러나 일을 끝내고 이혼을 하더라도 제 직장에서의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직장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남편의 이혼까지 겹쳐버리면 정말 말 그대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제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팀원들과 피땀 흘려 고생했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도 저를 아주 칭찬해 주셨고 다음 분기 승진을 더불어서 긍정적인 연봉 협상까지 예상된 상태였죠. 그러나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문제가 남아있었으니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1202호의 아이는 여전히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었고 저는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행적과 그 추한 실태를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야근은 대개 12층에서 그 여자와 놀던 것이었고 심지어는 주말에 친구를 만나고 온다면서 제게 나갔다 온다고 했던 날도 결국 12층의 상간녀를 만나기 위한 작전이었죠. 일단 제 직장 일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니
앞으로 제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만 남더군요. 그러던 도중에 아이에게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따 저녁 8시쯤에 그 아저씨가 또 올 것 같다고 말입니다. 자기 엄마가 저희 남편과 하는 통화를 엿들었던 것 같은데 그 아저씨가 8시에 술이랑 안주를 사들고 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곧장 연락해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202호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물었죠. 남편과 너희 엄마가 함께 있는 동안 나도 집에 숨어서 둘의 모습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숨을 곳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더니 아이가 엄마가 안 쓰는 옷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 있으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여하튼 들키면 어떤가요? 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들키면 이혼하면 그만입니다. 다만 저는 그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직접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저녁 8시에 맞춰 오기 전에 저는 아이와 조금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아이에겐 자기 엄마를 속이는 일인데 고작 게임기 하나에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것은 힘들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에겐 좀 서글프고 속상한 과거가 있더라고요. 바로 상간녀의 전 남편, 그러니까 아이의 원래 아빠가 되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상간녀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직 어리지만 생각은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다고 고백했고, 또 심지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은 그 12층의 상간녀에게 자신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간녀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임자가 있는 남자와 놀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이는 이렇게 자기 엄마를 속인 저희 남편에게도 복수하고 싶었다고 해요. 어쨌든 참 생각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7시부터 안방에 안 쓴다던 옷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말 거실을 뚫고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상간녀와 하하호호 웃으면서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와인을 따고 안주를 풀고 둘이서 술을 마시더군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제가 숨어있는 옷장의 작은 틈 사이로 전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제 상황이 많이 비참했습니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주룩하고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연애 시절부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면서 제가 없으면 자신의 삶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게만 매달려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180도 변해서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까지 숨기면서 이렇게 상간녀와 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는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그 이후의 모습부터는 차마 보는 것도 힘들고 역해서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쓰러진 듯이 시간이 지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상간녀가 외출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3시간쯤 지났을까요? 와인에 조금 취한 남편과 상간녀가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하자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장 아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그 아저씨와 엄마가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어 터져서는 차마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후다닥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고는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작정했죠. 이 모든 악연을 끝내기로. 참고로 옷장에 숨어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전부 녹음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났을까요? 그때는 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올라오기로 얘기가 이미 되어 있었죠.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적어도 명절은 지나고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부모님에게 보여줄 체면은 살려주는 게 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희가 매달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은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언제부턴가 그 돈을 보태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통해 알게 된 바로는 남편이 상간녀와 같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홀랑 다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남편에겐 매달 월급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매달 저축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큰 돈을 투자한 사업이 죄다 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게 생긴 상태에서 남편은 저에게 정말 뻔뻔스럽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거절했죠.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명절 전까지는 남편을 살려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명절 당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저녁에는 시아버지가 사오신 소갈비를 해먹으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친구가 앞에서 잠깐 보자면서 2시간 정도만 있다가 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비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요. 오늘 같은 명절날, 게다가 남편의 부모님까지 눈을 환하게 뜨고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설마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까지 12층에 올라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예상은 현실이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이에게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 방금 상간녀를 보러 집에 왔다고 말이죠. 이젠 저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결국 저도 화를 못 참고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남편과 상간녀의 끔찍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휴대폰으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있는 거실에서 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다가 갑자기 아차 싶었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애써 제게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시다가 점점 녹음을 끝까지 다 듣고 나셔서는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곧장 허둥지둥거리면서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려는 남편의 뺨을 휘갈기셨고 시어머니는 엉엉 우시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연거푸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벙찐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와 남편은 정말 끝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남편에게 덤덤히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꺼냈죠. 남편은 꼭 죄수처럼 고개를 푹 쳐박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알았다고 라고만 반복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12층의 여자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2층의 여자는 죄가 없습니다. 12층의 여자에게는 저희 남편을 싱글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젠 그 여자도 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덤덤히 그 12층의 여자에게 사실을 털어놓는 동안 12층의 여자는 몇 번이고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아마 12층의 여자는 저희 남편을 많이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저도 가슴이 많이 미어지고 찢어지더군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도 직장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온전히 남편과의 관계 정리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위자료 청구도 제가 알고 지내는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별탈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와보니 남편이 미안하다는 쪽지 하나를 남기고 집안에 있는 모든 짐을 빼내서 사라져 있더군요.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제게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돈 문제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필 사업을 과하게 투자하느라 대출을 많이 받아버려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은 투자한 사업이 잘 되려고 했다면 공무원을 접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공무원은 알다시피 투잡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는 이런 남편의 고통짙은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남편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2층의 그녀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가끔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그녀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겐 참 많은 고마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됐고 능력도 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삶의 여유는 조금 늘어났지만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한번 데이고 나니까 다시 남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린다거나 하는 것이 좀 두렵긴 하네요. 그래도 차차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혼자 살기엔 지나치게 외로울 수 있으니.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심심하고 허전한 기분이 드는지, 나이는 먹었지만 뭔가 삶의 돌파구가 필요한 느낌이 들던 도중, 나른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끝나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쯤이었는데 낚시 생각이 나더군요. 어느덧 나이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런 낚시를 종종 강태공엔 친구 용준이와 함께 자주 가곤 했었죠. 때마침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친구 용준이었고, 용준이가 이번 주 낚시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난 물론이라고 말하니 이번엔 좋은 곳 봐둔 데가 있다며 그곳으로 주말 낚시를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도 이번 낚시에 따라간다고 했다면서 저보고도 집사람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답니다. 아내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웬일로 저와 같이 가고 싶다며 싱글벙글이더군요. 어느덧 주말이 찾아왔고 낚시를 따라간다던 우리 집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실을 짐들이 평상시보다 더 두둑하네요. 텐트, 코펠, 낚싯대 등등 갖가지 준비물들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한번 가보고 오랜만에 당신 따라 낚시터 가본다며 조금은 설렌 듯한 기분을 티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흐뭇했고, 오랜만에 우리 내외랑 친구 용준이 내외가 함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깊게 다가왔답니다.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 용준이 차가 보입니다. 그때 친구 용준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갈 테니 뒤따라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운전을 하며 용준이 차를 뒤따랐고, 달리고 달리길 50분쯤 지나니 어느덧 용준이가 말한 낚시터에 도착하게 되었죠. 드넓은 호수가 보였고 주위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한적하니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내외와 용준이 내외는 차에서 내려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텐트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들은 여기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런데 어떻게 알았냐며 들떠있는 표정들이더군요. 어느덧 텐트는 다 쳤고 용준이와 전 바쁘게 입질이 잘 올 것 같은 곳으로 가서 낚싯대를 설치했습니다. 용준이가 하는 말이 여기서 손맛을 많이 봤다고 하며 저번에 자기가 여기서 월척 잉어 한 마리 잡았다면서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다며 흥분된 느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남편들이 낚시에 빠져있을 때쯤 아내들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버너에 불을 켜고 코펠에 밥과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가 낚시하는 제 귓가에까지 들리더군요. 그때 용준이가 메기 한 마리를 금세 잡았다면서 이거라도 빨리 손질해서 찌개에 넣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들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였고 평범한 찌개에서 갑자기 메기 매운탕으로 메뉴가 급 변경되었죠. 그리곤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모처럼 아내들과 왔는데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아내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평범하지만 재밌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서 예전 이야기들을 추억하니 술맛이 더욱더 달더군요.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건배하면서 술을 물 마시듯 기분 좋게 들이키게 되었고 아내들은 홀짝홀짝 매운탕과 함께 소주를 잘도 마시더군요. 그리하여 흥에 겨운 술자리는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뭔가 걸려든 것 같아 낚싯대를 들어올렸는데 역시나 큰 월척 잉어였습니다. 아내들은 그거 보고 완전 신기해하고 서로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기분에 더욱더 분위기는 고조되고 업되어서 우리는 소주를 1병, 2병, 3병, 4병, 5병, 거의 8병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나 피곤하다며 각자의 텐트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까 텐트 칠 때 우리 텐트 하나, 용준이네 텐트 하나 해서 2개의 텐트를 쳤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그 텐트 안으로 각자 한 명씩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용준이와 함께 저는 어느덧 어두워진 밤낚시를 조금 즐기다가 우리도 피곤하고 술 기운이 올라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밤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1시간 정도만 눈만 붙이러 들어간 거였는데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자고 슬슬 소변이 마렵더군요.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친구 용준이도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못내 아쉬웠는지 저보고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더군요. 뭐 좋다고 하며 늦은 시간 낚시터에서 운치 있게 친구랑 술 한잔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우린 정말 해롱해롱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서로 텐트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아내는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온 나를 보고서 왜 안 자고 자꾸 들락날락 거리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었어도 이건 분명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술에 진탕 취한 나머지 너무 힘도 없고 도저히 다시 텐트 밖으로 나갈 기력도 없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뻗었는데 순간 다시 또 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이런데 와서 텐트 안에서 자니까 너무나 좋다면서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는 분명 용준이 아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자 잠이 벌떡 깨는 것 같았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대충 보니까 제가 술에 취해 그만 용준이네 텐트로 잘못 들어간 거고 저를 용준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고 가을 날씨라 할지라도 모기와 벌레가 많이 끌어서 텐트에는 조명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내들과 우리들은 서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니 바뀐 걸 잘 몰랐던 겁니다. 아무튼 용준이 와이프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긴장감이 감돌게 되더군요. 갑자기 이쯤에서 저 용준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 그만 그러다가 새벽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벽 내내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 와이프와 용준이 생각이 나더군요. 용준이와 내가 서로 텐트를 잘못 찾아갔다면 분명 용준이도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역마음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용준이는 나보다 더 술에 진탕 취했었고 잘못 들어갔어도 뻗어서 잠만 잤으리라 여겼습니다. 아내 역시도 술이 약한 편이라 텐트에서 내내 실컷 잠만 잤으리라 생각했고요. 저는 용준이 와이프가 잠자는 걸 틈타 몰래 텐트 안에서 나왔고 용준이도 그때 마침 눈을 비비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다는 듯이 우리 부부의 텐트 안에서 먼저 나오더군요. 평범한 용준이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았죠. 그리곤 그 뒤 아내들이 깨어서 일어났고 아침 공기를 쐬며 산책도 잠시 하고 아침밥도 맛있게 해서 먹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차를 타기 전 먼저 용준이 내외랑 인사를 했고 껄끄러운 느낌이 드는 나와 달리 용준이 와이프는 어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듯이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런 뒤 저는 와이프랑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아내가 그때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제는 정말 당신 같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지 어제 처음 알았다면서 그러길래 집에서도 진작에 그렇게 좀 해보지 라고 하는데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려면 이렇게 종종 당신 따라 낚시터도 오고 텐트에서 자면서 당신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놈의 여편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 다음부턴 낚시 갈 때 혼자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온천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하지만 뭐 누구 하나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온천은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간에 딸애 하나 있는 거 막상 시집 보내고 나니 왜 이렇게 집이 텅텅 빈 것 같이 허전하던지 그렇게 딸애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늘 적적하게 혼자 보내고 있던 도중 어느 날 딸애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번에 가족끼리 온천에 다녀오기로 했다면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하니까 갑자기 김서방이 수화기를 가로채며 제게 넙죽 인사를 하더니 장모님 그러시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 온천 다 같이 다녀오자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리며 나는 괜찮으니 바깥사돈인 자네 아버님과 함께 가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자 사위는 다시 딸애에게 수화기를 넘겼고 딸애는 다시 전화를 넘겨받자마자 엄마 그럼 가는 줄 알고 있겠다며 전화를 툭 끊어버렸네요. 뭐 보니까 혼자 된 사돈은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딸애가 절 생각해서 시아버지가 안 가시니 절 모시고 가자고 한 것 같았거든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니 어려운 사돈도 안 가겠다. 혼자 사는 제가 안 갈 이유도 없죠 뭐. 그래도 괜스레 애들에게 짐들까 생각해서 안 가려고 했지만 저 역시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 혈액순환에 도움 좀 될까 생각하고 오랜만에 온천욕 좀 해야겠다 느껴졌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딸과 사위와 온천여행 가는 날이 찾아왔네요. 이게 얼마 만에 떠나는 온천여행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본 온천이니까 벌써 15년이나 흘렀답니다. 그동안 딸애 하나 키우며 시집 보내겠다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군요. 아무튼 그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서 온천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딸애와 사위가 저를 픽업하러 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드디어 딸애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지금 집 앞이니 나오라는 소리였죠. 저는 이 나이에 온천 갈 마음에 들떠서 전화를 받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니 운전석에는 사위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딸애가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레 뒷좌석에 타려고 차문을 연 그 순간 아니 이게 뭐야? 글쎄 바깥사돈 어른이 떡하니 뒷좌석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싫다는 내색은 더더욱 못하고 딸애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나름대로 눈빛으로 눈치를 주니 딸애가 제가 보낸 눈빛을 읽었는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지 뭐예요. 그 순간 바깥사돈이 저보고 안녕하셨냐고 인사를 하길래 저 역시도 잘 지내셨냐며 인사를 했답니다. 이것들이 글쎄 내가 바깥사돈과 같이 간다면 안 갈 줄 뻔히 알고 이런 작당을 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뭘 어쩌겠어요? 한껏 들뜬 마음에 잔뜩 꾸미고 나와서 바깥사돈 얼굴 보자마자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렇게 차를 타고 출발을 했답니다. 온천여행은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거였는데 보니까 방을 2개 얻어놨더라고요. 하나는 딸애와 제가 머무를 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위와 바깥사돈이 머무를 방. 이렇게 방 2개를 얻었답니다. 아무튼 2박 3일 일정으로 캐리어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짐도 두둑했네요. 도착한 온천에서 드디어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지 않겠어요? 사위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 표정이 급 어두워졌고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답니다. 딸애는 그런 사위를 보고 대체 무슨 전화인데 그러냐고 말하니 사위가 글쎄 회사 일로 급해서 지금 다시 서울로 올라가 봐야겠다며 얼마 전에 계약한 거래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딸애 보고 당신이 부모님들 모시고 온천여행 잘하고 오라며 사위는 급하게 차를 몰고 가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저는 사위 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급해도 천천히 운전하고 가라며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딸애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래도 따라가야 할 것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딸애가 하는 말이 사위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원한 맥주를 찾길래 좀 전에 맥주 큰 캔 2개를 줬고 개눈 감추듯 금세 비웠다고 하지 뭐예요. 저는 놀라서
아니, 여기 온 지 1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맥주 2캔이나 땄냐고 물으니 딸애가 그렇다면서. 모처럼 쉬는 날이고 이제 며칠간은 운전할 일 없으니 당연히 맥주를 마셔도 될 것 같아서 맥주를 줬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딸애 보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딸애에게 대리 맡기면 되지 않냐고 말을 하니까 딸애가 갑자기 사위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 자기 차 남이 모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거 엄마도 알지 않냐며 그리고 아마 가는 내내 성격상 불편해할 거라면서 그냥 자기가 차 운전해주는 게 남편한테 더 좋을 거라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또 듣자니 딸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순식간에 딸애와 사위는 호련히 온천 여행지에서 사라지고 말았네요. 아니 그럼 뭐야? 나랑 바깥사돈 둘만 남은 거잖아.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도 뭐 일이 금방 해결되면 딸애랑 사위가 곧 다시 오리라 여겨졌답니다. 그렇게 사위와 딸애가 급하게 떠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우선 묵을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저는 누구시냐고 물어보니 사돈 계신가요? 접니다. 라고 바깥사돈이 말을 걸어왔답니다. 저는 뭐 필요하시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온천 왔는데 애들 없다고 그냥 보내면 되겠냐며 같이 온천욕을 즐기자고 하지 않겠어요? 남사스럽게 남편도 아닌 바깥사돈과 온천욕이라니 정말 일을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사돈 혼자 하라고 냉랭하게 말하기도 그래서 우선 알았다며 곧 나간다고 했답니다. 온천욕은 예전 우리 때와는 조금 다르게 옷을 갖춰 입고 성별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흔히 요즘 애들이 말하는 스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죠 뭐. 그렇게 사돈과 뜨끈한 온천물에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데 바깥사돈은 이 와중에 아주 시원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에 온천욕을 더 하다가는 마치 탈진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먼저 일어섰는데 아니 글쎄 이 양반도 날 따라 같이 일어서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왜 같이 일어서시냐며 더 하시지 그러시냐고 물으니 바깥사돈은 오랜만에 땀 많이 뺐다며 그러지 말고 이쯤에서 같이 시원한 식혜 하나씩 먹자고 하더군요. 전 얼떨결에 바깥사돈을 따라 식혜를 파는 조그만 매점으로 향했어요. 매점 직원이 뭘 드실 거냐고 물어보길래 바깥사돈이 식혜라고 대답을 하자 그 매점 직원이 글쎄 바깥사돈 옆에 서 있는 절 보고 어머님도 그럼 아버님과 같이 식혜로 드릴까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했어요. 바깥사돈도 그 순간 당황스러워서 제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바깥사돈 옆에 서 있으니 제가 꼭 이 양반 마누라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있죠? 그런 생각들로 약간은 불편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식혜를 마시고 있는데 한켠에 안마의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안마의자를 이 온천에서 홍보하며 시승하는 이벤트를 열지 뭐예요? 저는 워낙에 안마의자 같은 거 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안 하려고 하는데 바깥사돈이 글쎄 같이 저거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사돈어른 하시라고 말을 하니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바깥사돈은 행사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안마의자에 올랐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행사 직원이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님도 같이 해보세요. 부부끼리 하면 더 좋거든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행사 직원에게 부부 아니라는 부정의 말들이 목 끝에서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다시 꾸역꾸역 그 말들을 삼켜내며 접어두게 되었죠. 어이없어서 행사 직원에게 대체 부부끼리 좋은 게 뭐냐고 물으니 행사 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능글맞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거 어머님도 참 아버님하고 궁합 좋아 보이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먼저 그냥 숙소로 올라갔네요. 숙소로 올라와 잠시 눈 좀 붙인다는 게 그 사이 잠이 푹 들었나 봐요. 잠결에 또 누군가 노크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니 아니나 다를까 또 바깥사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저녁 안 드시냐며 같이 저녁 먹자고 말하지 않겠어요? 전 속으로 그냥 혼자 드시지. 서로 불편하게 꼭 나랑 같이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튼 자꾸 나에게 뭐 하자고 하는 게 못내 귀찮고 불편했지만 한편으로 나를 챙겨주기 위해 그런가 보다 생각했네요. 그리하여 바깥사돈과 같이 저녁을 먹는데 우리는 삼겹살을 먹었고 바깥사돈은 소주를 한 병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보고 한 잔 받으실 거냐고 해서 저는 됐다고 하니까 그럼 혼자 먹겠다며 빈잔에 소주를 직접 따르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던지 저는 소주병 주시라며 제가 직접 빈잔에 소주를 따라주었고 안 마시려고 했지만 사돈에게 오늘은 저도 한 잔 마셔야겠다며 저도 한 잔 주라고 말했답니다. 까짓것 그냥 이렇게 된 거 사돈과 술이나 마셔야겠다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딸애에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다며 내일 일찍 간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자기 시아버지 잘 좀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이래서 자식 키워놓으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저보다 사돈 먼저 챙기니까 말이에요. 어느덧 저는 바깥사돈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호래비로 살아온 세월, 과부로 살아온 세월 등 조금씩 속에 있는 말들을 하며 전보다는 좀 더 가깝고 친밀한 느낌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소주를 한 병 더 시키고 또 한 병 더 시키고 몇 병을 더 시켰는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딸애랑 사위가 눈앞에 아른아른 보이지 않겠어요? 딸애는 토끼눈을 하며 저를 놀란 얼굴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위 또한 그 옆에 서서 경악을 한 듯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저는 애들에게 왔냐고 하며 왜 이렇게 쳐다만 보냐고 물어보는데 딸애가 갑자기 떨리는 입술로 엄마 라고 하는데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했죠. 그래서 방 주위를 둘러보니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이 양반이 여기 왜 누워있대? 보니까 바깥사돈이 옆에서 자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그냥 잠만 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이 이런 모습을 다 봤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어제 바깥사돈과 술진탕 마시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위가 있어 뭐라 말도 못하고 딸애를 불러 솔직하게 말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같이 술 먹다 이렇게 된 거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걱정 말아라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바깥사돈 또한 저와 비슷하게 사위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일로 하여금 바깥사돈이 더 편해졌네요. 같이 술 마시며 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놓은 우리이기에 이제 늙음하게 친구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은 애들 몰래 단둘이 만나서 술친구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사이는 딱 거기까지만이죠 뭐. 더 이상의 진도는 도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무조건적으로 어렵기만 한 바깥사돈이었는데 이제는 전보다 더 편한 사이가 되다니. 온천 여행 가서 늙음하게 이성 친구 한 명 생겼네요. 솔직히 여기서니까 속 시원히 말하는 건데 애들이 결혼만 안 했다면야 제가 바깥사돈과 합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답니다. 아무래도 혼자보단 둘이 나으니까요.